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았듯이 전공이 조금 다르죠, 그죠? 원래 전공하는 바는 무역학에서 수출 분야 쪽으로 전공을 하면서 연구 발표하고 그런 틀인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K 콘텐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을 먼저 보고 얘기를 좀 하자면,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중심된 국가라고 하는 아세안이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다라고 하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국가인데 총 10개 국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와 안보를 담보해가지고 연맹을 맺고 있죠. 10개 국가가 FTA도 형성하고 있고, 또한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10개 국가입니다.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K 콘텐츠가 수출 및 어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정책들을 같이 좀 검토하고 고민해보자는 차원이었었고요. 수출 전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등장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21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게 그런 상황이 왔었죠, 그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블랙스완과 같은 현상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사실은 10년 후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의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더욱 빨리 우리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게 중심에 있게 된 것이 결국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메타버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서의 그 역할이 더욱 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 콘텐츠의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BTS 같은 방탄소년단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불과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인가 미국에서 6개 관계되는 부분에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구조를 가져갔다, 1조 원 정도 예상되는 바의 수익 구조를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OTT 지식재산권과 판권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작자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과 연기자들에게는 큰 혜택의 도움이 없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K 콘텐츠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와 같은 형태가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CCC라고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 걸프 협력회의라고 하는 그런 경제를 담보하는, 또 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동맹을 맺고 있는 경제 블록이 있죠. 그죠? 6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다 알고 있듯이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서 초월하는 세계 우주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어떤 테마가 될 수 있는 분야이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4차 산업하면 다 떠오르는 많은 얘기들이 있죠. IoT로부터 시작해서 가상의 VR, AR, 그 다음에 MR이라고도 표현하죠. 요즘에 혼합 현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XR이다라고 해가지고 익스텐드 현실, 그러니까 초월 현실이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게 마찬가지 메타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해외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역을 이제 얘기를 먼저 잠깐 하자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고전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수출을 했던 것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아니면 국가 간에 이동을 하든 국가 간에 아니면 지역 간에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듯이 아세안이든 CCC든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나프타든 뭐 이런 지역 간 EU든 그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지금 바뀌어진 이 상황에서는 서비스 무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죠? 상품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가지고서 교역하는 형태. 우리 K 콘텐츠의 특징이라는 그런 특징을 굉장히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K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소재거리들도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것이 수출이 되고 거래를 하고 교역을 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판권이라든가 지식재산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용되지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콘텐츠 산업이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때 연평균 18.7%가 성장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그래요. 타 산업들에 비해서는 18.7% 굉장히 크게 성장한 수출이 정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죠. 마찬가지 중국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에 대해서 제한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한령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문화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우리 K 콘텐츠는 크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아세안 지역,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자면 콘텐츠 산업과 메타버스가 결합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신하고 기술이 발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2G에서 3G로부터 4G, LTE라고 얘기하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를 얘기하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5G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다시 도래되기 시작하는 것이 6G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5G와 6G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속도에서부터 안전성에서부터 위험을 커버하는 능력에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G는 TV 형태를 디바이스로 가지고 있다라면 또 콘텐츠는 텍스트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5G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VR 기기라고 본다면 6G는 결국에는 디바이스의 홀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저 5G가 VR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6G는 확장현실이라고 하는 좀 전에 얘기했었죠. XR이라고 확장현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만물 인터넷. 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IoT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물 인터넷이다라고 해서 더 큰 범위의 인터넷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포함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보게 되면 5G하고 달리 6G에서는 로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청년층들이 대표적인 그 플랫폼이 되는 메타버스의 로플렉스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 이하의 아동 대층들이 실제 만들어진 게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그게 게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또 하나가 제페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네이버 N이라는 데서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암호화폐에서 거래되어 있는 특징의 것에
얘기를 몇 가지 하게 되면 디센트럴랜드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것은 부동산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사이트상에서 웹상에서 거래를 하고 그것으로 금전화하는 형태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샌드박스와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직접 투자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오라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뭐라 그럴까요?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것들은 디센트럴랜드, 보라, 그 다음에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교수님들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K 콘텐츠의 그 시대적인 진행 상황이 4.0 시대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4.0 시대는 우리 한류의 신한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수님 제 입장에서 이제 얘기는 그래서 결국 4.0 시대가 더 진화되어서 지금 5.0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5.0 시대라고 하는 것은 5G 형태를 취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들이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제 입장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5G의 5.0 시대에 6차 산업이다라는 것을 접목을 해야 되는 시대가요. K 콘텐츠는. 그럼 여러분들 6차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봤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는 대상이 농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차 산업이다라는 것은. 왜 6차 산업이다라고 하면 농업을 생산해서 산출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1차 산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는 형태가 되면 그게 2차 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판매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화 체험을 통하든 어떤 이벤트를 만들든 해서 더욱 확대되는 판매를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3차 산업이 될 것인데, 그래서 3차 산업이 될 것인데, 그래서 1차 플러스 2차 플러스 3차를 더하면 몇 차가 됩니까? 6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차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농업의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들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K 콘텐츠도 마찬가지, 지금 교수님들이 얘기했던 4.0 시대를 이제는 벗어나서 5.0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그것은 메타버스가 결합되는 형태. 그래서 K 콘텐츠도 진화하고 메타버스도 진화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K 콘텐츠는 결국 5.0 시대를 지향하면서 6차 산업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K 콘텐츠가 1.0 시대 시작 시점으로 해서 2.0에 뭐 활성화되는 시대, 그런 1, 2, 3.0에 해당하는 시대에 플러스 되는, 그게 1차 농업에서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4차, 5차는 2차 산업에 해당되는 메타버스가 추가되는 그런 5.0 시대는 결국 우리 K 콘텐츠도 6차 산업의 농업과 같이 1.0 시대로부터 6.0 시대가 다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으로 메타버스가 우리 K 콘텐츠가 메타버스와 결합을 할 때 그 수출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그림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이렇게 발표한 내용의 것인데요.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래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는 경제가 침체된다는 특징의 기준은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를 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스태그네이션의 플러스에서 인플레이션을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죠? 수익이 작아지는데 쓰는 가격에는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시작이 2018년에 시작이 됐어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하던 시절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다가 부여를 했어요. 7월 8일 날 같은 날 중국의 시진핑도 시진핑은 아니겠지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다가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나라 무역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토류의 전쟁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표면상 보여지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미중 간의 무역의 어떤 그 균열이 세계 경제를 굉장히 하락시키는 어떤 계기의 역할을 가진 것은 사실이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장시간 무역의 전쟁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보여지듯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또 한몫을 하게 되는 기회를 하게 되는 장기화되는 기회를 하게 되는 특징을 보일 텐데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산업 하나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합의를 하고 서로 교역을 활성화할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 바이든으로의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게 중국은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공격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온전히 관세만을 가지고서 관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비용을 국가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게끔 해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도록 저해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관세라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온전히 고정적인 관세만을 가지고서 그 중국에 공격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방어하고 했었어요.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런 고정적인 관세를 플러스해서 안보라는 영역을 더 추가해서 지금 중국을 공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권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서방의 서유럽 쪽의 선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림을 가지고 잠깐 보면 RCEP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라고 해요. 원래 16개 국가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세안이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CCC도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듯이 RCEP이다라고 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라고 해가지고 16개 국가가 중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데 인도와 중국이 사이에서 좋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경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개 국가가 중국이 중심이 되는 RCEP이라는 것을 경제 블록으로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또 밑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CPTPP다라고 해가지고 포괄적, 점진적 경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져서 12개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탈퇴를 해버려요. 미국이 빠져나가니까 일본이 중심이 되는 지역 경제 블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개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순수한 관세에 더해서 얘기했듯이 안보, 위생, 기타의 것들을 규합하는, 그래서 서유럽까지 규합하는 형태를 취해서 중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IPEF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다라고 해서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성을 했어요. 총 14개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지라고 하는 국가가 가입을 했어요. 저 외에도 여러분들 요 근래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 쿼드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을 것인데, 쿼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지도상으로 우리가 그림을 놓고 보면 미국, 태평양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호주가 하나의 4개의 어떤 사각형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안보를 가지고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특징의 지금 연맹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들 뉴스상에서 칩 들고서 뭐 한국에 투자를 해라 이런 뉴스도 많이 봤죠. 그죠? 마찬가지 포칩이라고 표현해요. 4가지 칩,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팹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4개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국, 반도체가 발달한 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그 반도체 같은 것에서 약간 그 생산에서 결핍성을 보이니 연맹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듯 세계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이런 특징들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의 전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페이지에서 앞페이지에서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을 얘기했던 이유는, 그것이 심화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상품 무역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K 콘텐츠와 같은 경우는 서비스 무역에 해당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무역은 결국 다른 어떤 무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무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디지털 무역 많이 들어봤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같이 접목되어지는 무역의 형태가 되는데, 그런 디지털 무역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것들, IP, 지식재산권과 같은 정책에서 우리가 어떤 방어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같은 것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 그렇게 흥행을 하고 하더라도 K-콘텐츠 이름만 빌려줬지 우리가 실질적인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넷플릭스한테 다 뺏겨버리는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로 해서 뭐 에미에서 6개 부분의 상을 받는 것은 좋은 얘기긴 하지만 실사구시라고 그런 획득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K-콘텐츠가 가져야 되는 과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이제 무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것에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과거에 고전적으로 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상대국에게 이전시켜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데이터의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데이터 이전은 온전히 상대국가, 교육하는 상대국가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선진국이 개독하고 교육을 하는데 선진국의 온갖 것들을 통으로 그냥 다 이렇게 넘겨준다라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무역에는 그런 데이터의 이전에 그 다음에 디지털 세라는 것, 예를 들어서 일반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듯이 디지털 이전에도 세금이 부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들도 우리가 K 콘텐츠를 우리가 공부하고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의 콘텐츠의 내적 환경을 보게 되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몇몇 나라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류에 대한 열풍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교 또 뭐 한국어 학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제일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콘텐츠에 있어서의 불법 유통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세안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고, 또 극복해야 될 어떤 제도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K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아세안 국가들의 영향들을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하셨던 교수님 말씀에 인도네시아가 밀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데이터는 2020년 기준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제일 큰 그 국가로서
아세안에서의 K 콘텐츠의 그 영향력, 인지도를 가진 국가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노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드라마 이런 것들이 1순위에 해당하는 어떤 인지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음식과 같은 형태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K 콘텐츠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면 과거에는 음악 이런 거였다가 지금 음식, 기타 문화로 조금 더 확대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세안 국가들이 총 10개 국가인데 이전에 가입을 한 6개 국가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채택하는 나라들이고 나중에 가입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베트남을 제외한 나중에 가입된 3개 국가는 좀 더 낮은 저개발 국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다는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와 통상적인 분야로 봐서는 아시안 국가들이 이제 FTA를 다 결성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무역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데이터의 이전이라든가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는 FTA와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나 그런 논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봅시다. 메타버스와 K 콘텐츠가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K 콘텐츠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게 되면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불법 복제,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로 가서 보면 MZ 세대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의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콘텐츠의 결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다. 6번에 가서 알고리즘이 기반되는 큐레이션들이 정확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와의 결합이라든가 팬들과의 비대면 소통이 이제 그런 것이 또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팬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팬의 형성들이 그룹을 일컬을 때 우리가 팬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팬과 팬덤과의 비대면 온라인 상에서의, 그 다음에 메타버스 상에서의 가상의 세계와의 정보 결합, 이런 것들이 진화되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의 결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가 되었는데, 수출이 확대되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조건들, 수출 확대를 위한 검토가 되는 것들이 아세안 지역은 10개 국가가 다 다르죠. 그죠? 좀 전에 발표했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체내에서도 다르고, 베트남도 마찬가지, 자체내에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공통의 문화권과 언어로 일치되어져야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새로운 중간자재, 플랫폼에 있어서의 어떤 중간의 매개의 역할하는 어떤 효율적인 중간자가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통상에 있어서는 디지털 무역,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죠. 데이터에 이전 관계되는 내용의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에서의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 또 제3국의 플랫폼을 경유하는 수출의 것들. 제3국을 통해서 경유가 돼서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서로 고려가 돼야 될 내용인 것이고, 국제적 통상의 환경, 즉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RCEP에 포함되는 15개 국가, CPTPP에 해당하는 11개 국가,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에 해당하는 14개 국가에는 6개, 그러니까 7개 국가가 공통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국가들은 그러면 어떤 환경에 맞춰야 될 것이냐. RCEP에 주도를 하고 있는 중국이 있는데, 그 다음에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빠진 일본이 있는데, IPEF에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국이 있는데, 같이 공통으로 가입되어 있는 몇 개 국가들이 있어요. 이 국가들의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제적 환경에 대해 조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될 내용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수출 확대 전략으로 보게 되면요, 품질의 향상을 위한 전략, 정체성을 또 확립할 수 있는 전략, 세분화된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정부가 최소의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대응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된 요즘에서 전혀 마치는 것 같고요.